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이야기해보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두 번째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맨체스터 더비 그리고 엘 클라시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가장 더 좀 그래도 최근 경기라고 볼 수 있는 맨체스터 더비 열심히 보셨죠? 두 경기로 쭉 봤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누군가한테는 트래블이라는 역사도 기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지고 있던 역사를 맨체스터 시티가 이뤄냈죠. 어떻게 보면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긴 역사의 시간을 맨시티가 따라잡으려면 많은 길을 걸어야지만 적어도 지금 팀 전력과 단계에서만큼은 맨시티가 얼마나 맨유보다 지금 더 완성도 있는 팀으로 거듭나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기세가 얼마나 더 압도적인지를 보여준 경기인 것 같아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맨유로서는 지금 구단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의문과 함께 터너 감독의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현재 구단의 어떤 흐름에 대한 좌절까지 여러모로 저는 좀 슬픈 경기가 아니었을까, 안타까운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좀 어떤 양측의 느낌이 다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준희 의원님의 원 코멘트를 한번 좀 들어보자면, 아스날이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맨시티가 한 골 더 넣을까봐. 그러면 이제 역전이 될 수 있으니까, 골득실 때문에. 지금 아스날이 이번에 골득실은 많이 좋게 만들어놨잖아요. 셰필드전에 대량 득점을 했죠. 그리고 다득점도 좋아졌어요. 은케티아 덕분에. 저는 올 시즌이 왠지 역대급 나중에 순위 경쟁에서 골득실이나 다득점이 말을 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4위 안에 있는 팀들. 토트넘, 맨시티, 토트넘,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도. 이렇게 됐죠. 그리고 빌라도, 빌라 왜 이렇게 무서워요? 빌라도 요즘 올라오고 있죠. 정말 솔직한 심경은 맨시티 이제 3대0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약간 분위기가 잘하면 저거 4골 이상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만 좀 해라 제발. 제발 여기서 제발 멈춰다오. 그만 좀 멈춰. 아슬아슬하게 2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오나나 선방이 이번에 이바지한 부분이 경기 선방 장면, 하이라이트 장면에도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조크로 받은 건데요. 근데 어찌됐건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맨체스터의 두 클럽 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현저한 차이가 결국 경기에도 좀 녹아들어서 나타났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약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아마도 이제 패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 관한 지금 여러 가지 좀 평가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정말 그 저조한 득점력 이런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여전히 또 빌드업에서부터 제대로 풀어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가장 또 근본적인 원인들이 좀 있다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 뭐 수비 공격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수비 상황에서 보면 수비진이 지금 뭐 맥과이어, 에반스,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으로 린델레프 선수가 나왔죠. 대체적으로 다 느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수비진의 어떤 책임을 지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의 구조에 대해서 저는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경기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의 이 3-2-4-1 공격 형태에 대해서 1대1로 압박을 하는 구조를 좀 펼치고 있었죠. 맥토미니와 전방의 호일룬, 마치 투톱처럼 이제 압박을 하면서 로드리 그리고 스톤스에 대한 3선 라인에 대한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했었고, 이외 선수들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윙에 있었고, 그리고 암라바트, 에릭센, 그리고 왼쪽 윙에 있는 레시포드까지 4-4-2와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구조의 1대1 압박이 좀 불안점을 남기는 포인트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레시포드의 수비 가담에 대한 적극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선수의 역할은 역습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 상황 때 위에 있는 게 어쩌면 이 선수한테는 맞는 걸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워커는 이번에 비록 변형 백스리의 오른쪽 센터백이긴 했지만 상대 라인이 좀 내려가 있다 싶을 때는 올라와서 공격적인 오버래핑도 하거든요. 이 선수의 크로스가 정확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오른쪽에 숫자를 더해주고 그걸 통해서 오른쪽에 순환되는 구조를, 또 필포든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동선을 만들어주는데 많이 일조하는 선수인데, 문제는 레시포드가 그 워커의 침투를 90분 내내 일정하게 막기에는 부담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중간중간 워커가 그 오른쪽에 가세하면서 필포든, 훌리안 알바레스를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게 되었고, 게다가 필포든과 린델레프의 대립이 이제 맨시티 오른쪽 라인에서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주력이라든가 민첩성에서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그 린델레프의 왼쪽 풀백에 대해서 이걸 비판하기보다는 안타깝다고 봐야죠. 그렇죠. 레길론을 포함해서 루크쇼, 말라시아까지 네. 부상이 많았고 그리고 카세미르까지 또 부상으로 못 나오면서 암라바트를 미드필더로 써야만 했기 때문에 왼쪽 풀백에 쓸 선수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린델레프와 포든을 막아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부담이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준 왼쪽 밸런스에는 찾아왔는데 앞서 언급드린 워커에 대한 레시포드의 수비 변수까지 한쪽 측면에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불안한 밸런스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대편은 에릭센이 이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 윙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었죠. 네. 근데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활동량도 많고 이번 경기에 그래도 팀을 위해서 좀 띄워주면서 이 깊은 위치까지 수비 커버를 해주긴 했지만 사실 이 선수도 공격에서 이음새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전방에 침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내려올 수만은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근본적으로 윙에 두는 것 자체도 다소간 재능의 낭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이번 경기는 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은 맥토미니에게 맡겼는데 네. 물론 그래서 맥토미니의 요즘 물오른 박스 침투가 몇 번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득점 기회를 제공해주기는 했지만 그게 공격적으로 찬스를 만든 데는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 짚고 넘어가야 될 선수가 암라바트는 역시 지금 3선을 위해서 뛰어야죠. 근데 에릭센은 경기를 풀기 위해서 에릭센을 터널 감독이 선발로 쓴 것 같아요. 암라바트에게 빌드업을 맡기기에는 여전히 좀 불안점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에릭센을 쓴다면 에릭센의 기동력이 좀 저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또 에릭센이 위치상 막아야 되는 선수가 상대 왼쪽 중앙 미드필더였던 베르나르도 실바 혹은 존 스톤스였어요. 네. 다 빠르면서도 활동량이 특히 베르나르도 실바는 상당히 많아서 이 에릭센 자리에서의 수비 부담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었고 또 오른쪽 윙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다 보니까 에릭센의 어떤 못 뛰는 범위까지 브루노가 커버를 하자니 전술적으로 뭔가 이 오른쪽 라인이 결국은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이 어떤 불안점을 테너 감독이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압박에 대한 어떤 강도를 좀 조절해서 조금 더 안정되게 수비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오른쪽 왼쪽에 대한 이러한 불안점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비 전술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난 편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터너 감독이 계속 매 경기 일정하게 선수들에게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도 무리한 압박을 맡기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상대 진영으로 선수들을 좀 많이 투입시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대. 일단 수적 우위를 좀 확보하면서 위에서 가급적 이제 압박으로 누르고 뭔가 이제 그런 축구를 테너 감독이 여전히 하고 싶어는 하죠. 네, 결국 이제 에릭센을 포함해서 경기를 풀려고 했는데 기동력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이 거세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빌드업 대응을 아예 전반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2, 3, 3, 1 이렇게 유연하게 바뀌어가면서 만들어야 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빌드업 리듬이 있는데 브루노는 측면에 배치되다 보니까 중앙에 내려와서 경기에 참여하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고 에릭센의 에릭센드로 이번 경기는 전체적으로 공수양면에서 좀 부진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 터너 감독의 계산은 후반에는 우리가 더 공격적인 우리의 기존 스타일대로 박스 안의 숫자를 늘리는 운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박스 침투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마운트를 투입시킨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후방의 구조, 암라바트를 빼고 마운트의 투입이었잖아요. 에릭센이 뒤에만 있는데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스 안 숫자는 늘어났다 한들 수비로 전환할 때는 숫자나 기동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걸 맨체스터 시티가 공략하면서 후반의 맨시티는 전반보다도 더 첨예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구조적인 거를 조금 떠나서 네. 그 마운트 선수는 뭐 지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 마운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릴 때 결국 우리가 영입 당시에도 좀 우려했던 중원 구조에 대한 또 쓰임새에 대한 약간의 우려점이 있었잖아요. 마운트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필요한 후방과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브루노처럼 결국 전방으로 올라가서 같이 공격에 좀 참여를 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브루노도 중앙에 들어와야 좀 더 본인의 영향력을 더 살려줄 수 있는 선수고 당연히 브루노도 공격적으로 전방으로 더 관여할수록 엄청난 고점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마운트도 이 선수가 이제 아래에 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턴 동작이나 이 어떤 패스를 주는 데 있어서 미드필더로서의 뭔가 경기를 풀어내는 역량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영입은 활동량을 늘리는 부분에서 마운트가 분명 기능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전방에 더 가담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있고 어쩌면 그 선수를 더 극대화시키고자 좋은 파트너 또 3선을 보조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어떤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마운트가 영입될 때 과연 이게 어떤 쓰임새와 구조로 인한 영입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터너 감독의 대답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중원 자원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브루노 선수가 오히려 측면 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뭐 윙이 좀 답답한 만큼 브루노가 그 자리를 뛰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네. 한편으로 본다면 브루노가 측면에 섰을 때는 결국 측면 침투나 돌파가 다른 윙이 뛸 때만큼 시원시원하다고 보기에는 그 윙의 폼과 별개로 안토니의 폼과 별개로 결국 브루노가 거기서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정한 공격 작업에서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 작업을 기대하기에는 결국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가장 아쉬운 건 브루노의 온전한 장점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마운트를 뛰게 할 때 혹은 뭐 맥토미니 아니면 뭐 암라바트, 카세미르 이런 어떤 중원잡을 결성할 때 계속 브루노를 좀 측면에 넣고 있는데 중원에 대한 어떤 시즌 초에 혹은 시즌 개막 전의 계획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호일룬 선수는 문제 없습니까? 그 이명철 의원이 저 원투펀치 저랑 하실 때마다 네. 뭐 좀 유망주나 뭐 주목해야 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호일룬 선수 항상 언급을 좀 하셨던 선수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호일룬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역시 이제 같이 유망주를 언급했던 지금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도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네, 잭슨 선수는 저도 나쁘게 보지 않았던 네. 선수인데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 어린 자원들 그리고 아직 이 골격이라고 하죠. 근육이나 골격이 다 완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선수들인 만큼 지금부터 많은 역할을 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서히 적응을 하면서 자기의 기존 장점 그리고 이후에는 프리미어리그다 보니까 더 신체적인 경합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어떤 힘싸움에서 버텨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좀 더 영리한 어떤 움직임이나 터치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두 선수는 저는 여전히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방향성은 분명히 잭슨도 호일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뭐 호일룬에게는 모든 평가를 지금 다 내릴 필요는 없다. 네. 더 근데 뻗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참 어쩔 수 없게도 지금 팀의 최전방은 결국 호일룬한테 많은 걸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2회 자원이 없잖아요. 래시포드를 톱에 써도 결국 답답함이 있고 또 래시포드가 톱에 가면 왼쪽 윙에 대한 문제가 산초의 어떤 이탈과 안토니의 부진과 뭐 여러 가지 마샬은 그냥 마샬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 공격의 어떤 어떤 배치들을 보면 결국 호일룬이 또 최전방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이 선수에게 주전 역할을 좀 주려 한 점. 그리고 결국 그 전에 더 확실한 최전방 자원에 대한 보강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전후 사정을 보면 더 좋은 선수를 노렸지만 결국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좀 불발됐던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뒤로하고 호일룬 선수에게 이러한 주전 자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즌 플랜 자체가 결국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우려점을 안긴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호일룬이 뛸 때 보면 균형을 잡아야 될 때 어떤 밸런스, 네. 경합, 터치까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현재로서는 올 시즌 계속 호일룬에게 주전 자리를 줬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역시 드러날 가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과중한 부담감은 계속 존재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은 또 질문 하나. 래시포드 선수요. 그 한동안 세계 최고의 공격수 비슷한 폼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월드컵 직후 한 2월 때까지는 실제로 그때 월드컵 직후 전체 월드컵 선수들 중 때도 잘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월드컵 이후 전체 선수들 중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그때 래시포드였습니다. 그러다 3월부터 혼란이 터졌죠. 그렇죠. 아주 세계적인 공격수 같은 모습이 한동안 있었다가 요즘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답답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래시포드의 그 마지막 이번 경기 이전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더비 때 래시포드가 골을 넣어서 이제 득점 아주 멋진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래시포드의 그 고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기간들 인상이 좀 짙으실 텐데 근데 항상 이제 래시포드의 결국 문제점이자 아쉬운 점은 폼이 늘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올 시즌 래시포드가 이러다가 또 터지는 시기는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덴벨레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근데 유사점이 있습니다. 진짜 우스만 덴벨레는 잘하는 경기에서조차도 주사위를 던진다는 정말 독특한 그래서 10분 단위, 5분 단위로 폼이 바뀐다는 뒤중자축함이 있거든요. 래시포드 선수는 기간 단위로 던집니까 주사위를? 기간 단위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던진다. 그런 느낌으로 봐야죠.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유형의 선수는 결국 팬들과 구단에게 고민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래시포드 지금 뛰고 있는 리듬만 보면 도대체 누가 올해 초의 폼을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래시포드의 그간의 어떤 커리어나 경력을 보면 팀의 상황이 조금 안정적으로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바뀌었을 때 래시포드가 다시 좋은 폼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똑같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연 지금의 좋은 폼이 또 얼마나 갈 것이냐. 결국 이러한 전례가 좀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지금 래시포드도 결국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 선수. 활약이 터진다 하더라도 올해 초에 래시포드를 보았던 시선만큼 이 선수를 계속 꾸준히 기대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이 경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 네.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겹쳐 있다면 그 속절없이 그냥 진 경기다 뭐 이렇게 그냥 정리가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팬분들의 불만은 물론 부상자가 많은 건 맞죠. 부상자가 많아서 지금 뭐 어느 감독이 와도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과의 어떤 1대1 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한 팀의 여건에서도 조금 더 뭐 에릭센을 쓴다면 좀 더 수비 라인을 좀 간격을 좁히는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압박보다는 우리 울버햄튼 같은 팀들이 또 맨시티를 상대했을 때처럼 좀 더 수비를 강화하는 전술적인 어떤 맞춤 전술을 터나 감독이 구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공격에서는 에릭센의 장점을 좀 뽑아쓰고 수비에서는 에릭센의 어떤 단점, 우려점 오늘 좀 지워주고 이런 식의 경기 접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매 경기 필요한 순간마다 터나 감독이 그런 수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팬분들이 비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래서 부상자의 어떤 너무 많은 불운한 상황과는 별개로 터나 감독의 문제점이라고 봐야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는 바란 선수를 전술적인 이유로 제외했다고 했는데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결국 터나 감독의 그 말조차도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란 선수가 뭐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결국 정말 몸 상태 이슈보다는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에반스, 맥과이어보다도 선택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맥과이어, 에반스, 물론 이 두 선수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점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그리고 맥과이어 선수가 놀랍게도 뭐 출전한 경기에서 네. 오히려 승률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기록을 좀 면밀히 따져보면 저도 경기 수나 이런 경기들을 다 체크해봤거든요. 강팀전이 아닌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서.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승률이 높은 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맥과이어한테 보탬이 됐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최근에 맥과이어가 잘한 건 맞습니다. 네. 문제는 맥과이어, 에반스가 열심히 한 것과 별개로, 그리고 이 둘이 1차적인 어떤 패배 빌미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바란이 나왔다면 조금 더 속도전에서나 아니면 상대를 커버해야 될 때나 혹은 수비를 리딩해야 될 때나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번 경기 끝나고서는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총체적 난국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반면에 맨시티는 뭐 로드리 선수가 제 몫을 다 해주니까 뭐 정말 무서운 팀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게다가 이제 스톤스까지 저는 마찬가지로 스톤스 선수도 아주 잘했죠. 칭찬을 하고 싶고요. 스톤스가 이번에 참 독특하게도 보통은 로드리가 왼쪽 3선 미드필더, 스톤스가 이제 오른쪽 3선 미드필더로 지난 시즌에 3-2-4이 좀 많이 고정적인 운용이 됐었죠. 근데 올 시즌은 스톤스가 물론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지만 나올 때 경기 그리고 이번 경기를 보면 위치를 또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예. 스톤스가 왼쪽으로 가고 로드리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뭔가 상대의 1대1 압박을 대비한 것인지 변칙을 주면서 이제 위치 변화가 좀 발생을 했는데, 스톤스의 어떤 속도와 활동량, 그리고 그 위에 왼쪽 중앙 미드필더는 베르나르드 실바가 있었거든요. 왼쪽 윙에는 그릴리시가 있었죠. 이 베르나르드 실바를 저는 이번 경기에 혼란을 제외한 MOM을 꼽으라면 저는 베르나르드 실바를 꼽는데, 활동폭이 정말 넓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정말 다 보이는 선수. 이번 네. 경기 뭐 크로스 통해서 이제 혼란골 도와준 장면만 보더라도 네. 진짜 베르나르도 실바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공략, 그리고 사실 왼쪽 윙이 그릴리시의 폼이 올 시즌 좀 완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위칭을 통해서 계속 왼쪽 공격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실바 선수의 공이 굉장히 컸고요. 압박을 통해서도 이바지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실바의 활동량에 호응하면서 스톤스와 로드리도 번갈아 가면서 전진을 할 때 공수 양면에서 좋은 가담력을 보여줬죠. 중원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존재를 통한 왼쪽 공격의 효과까지 참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경기는 중원의 존재감이 역시 상당히 좀 많이 드러났던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혼란은 혼란이다. 그럼요. 손흥민 선수 뭐 말씀드릴 때도 얘기가 한번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라는 조직과 동료들의 지원하에서 혼란 선수는 웬만해서는 그 골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 쉬어간다는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혼란이 사실 지난 시즌도 그 라이프치히전 5골을 넣기 전까지 잠깐 침묵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있죠. 네, 그리고 그때가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는 동안 상대하는 팀들이 혼란에게 2명 정도의 수비를 붙이는 미드 수비를 붙이면서, 사실 이제 월드컵 전에 사우샘튼전부터 이제 상대가 벨라코찹이라든지 뭐 살리수 같은 선수들 2명 붙이면서 혼란을 좀 고립시키고, 그때도 혼란이 골을 넣었지만 그 전에 막 2골, 3골 넣었을 때보다 약간 득점 수가 줄어들거나 그렇죠. 터치 수가 줄어드는 게 발생해서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이런 집중 견제가 더 심해지면 혼란이 좀 고립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실제로 월드컵 기간 끝나고 브레이크 기간 이후에 한 1, 2개월 기간 동안 혼란이 득점력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국 라이프치히전 5골 넣고 이후에 뭐 번리전 해트트릭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썼던 혼란의 과정을 보면 그냥 득점을 좀 쉬어가는 기간이 잠시 있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말 골을 넣기 위해서 갖고 있는 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결국은 뭐 조금 뭐 몇 경기 쉰다 손 치더라도 그 툴이 결국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혼란의 이번 2번째 골 장면을 보면, 저도 이제 축구 관련 어떤 이론 서적이나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뭔가 공부를 좀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에 대한 어떤 코칭에 대한 책의 내용을 보면 공격수한테 어느 코치가 이 점을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적혀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수비수의 방향과 공격수는 항상 반대로 뛰어야 한다. 네. 그게 이번 두 번째 골 장면에 전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은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이 경기 뭐 최고의 정말 이른바 티키타카 네. 장면이었음이 틀림이 없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그 외치는 포지셔널 플레이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일어난 장면인데 반면에 이 장면은 맨유 입장에서는 뭔가 수비가 좀 네. 느슨하고 발걸음이 좀 느리고 그런 장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두 팀을 비교해 보면 그 장면은 한쪽은 아주 잘했는데 한쪽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막았어야 되는데 뭔가 그러지를 못했던. 맞습니다. 예, 그게 약간 겹쳐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3선 저지선이 무너지는 상황들. 에릭센이 한쪽 측면 커버러 갔다가 못 돌아오면서 예, 에릭센 선수가 빠르게 따라가지를 못했죠. 네, 예, 예. 수비 미드필더 사이가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수비진들의 부담이 전반보다 더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진의 부담이 심해졌을 때 각각의 수비수들이 발이 빠르다면 그나마 위기 상황들을 정말 육탄 방어나 개인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 세 명의 달롯을 제외한 세 명의 구성이 그러지 못했죠. 그런 게 걸레 수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걸레 네. 수비는 사실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위력이 있거든요. 그게. 네. 예. 먼 쪽에 있는 닐레프가 그래도 돌아뛰는 혼란을 일찍이 체크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장면을 좀 몇 번 돌려봤지만 센터백들과 이 린델레프의 시선이 다 정말 일정하게 공 쪽과 이 맨시티 기준 왼쪽만 이렇게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설사 공이 반대편에서 놀더라도 네. 혼란은 체크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네, 네. 린델레프라든지 뭐 옆에 에반스라든지 그래도 보면서 누군가는 손짓을 해주고 혼란은 체크했어요. 갔어야 됐어요. 근데 혼란은 수비수 시선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일로 뛰면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반대로 뛰었거든요. 제가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이 너무 정석적으로 드러나서 책의 정석을 네. 가장 그라운드에서 구현 가능하게끔 평상시에 드릴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시키는 사람이 과르디올라 감독이에요. 그렇죠. 예, 네. 마지막 이 더비에 대한 질문은 결국 그래도 맨유가 나아갈 길은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선발로 뛰지 않은 벤치 자원들 레길론, 바란 뭐 네. 이 선수들이 일단 어떻게든 선발에 좀 일찍 안착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부상자들이 일단 돌아와야 되는 거는 분명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올 시즌을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힘든 부분은 앞서 언급드린 그 중원에 대한 시즌 초 개막 전 그때 구상 자체가 방향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브루노도 손해를 보고 지금 이제 마운트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계속 구상을 좀 못 잡고 있죠. 돈은 돈대로 들어갔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맥토민의 어떤 침투 능력이 무르른 상황에서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원을 재편하는 조차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 게 맞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중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 가운데 네. 터나 감독이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한 변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이번 경기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역시 좀 우려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맨체스터 더비에 관한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아주 또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경기가 하나 더 있죠. 네. 엘 클라시코. 엘 클라시코. 네. 엘 클라시코에 대한 또 임 의원님의 저는 또 제가 중계를 했으니까 네. 근데 임 의원님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헤이주드 벨링엄의 어떻게 보면 좀 이 선수의 경력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경기가 하나 남았어요. 왜냐면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그간의 아주 꾸준한 활약들을 보여주면서 이미 경이로운 선수였지만 이 엘 클라시코 경기에서 이런 주인공이 되는 활약을 보여주는 것의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입단하자마자.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엘 클라시코에서의 활약은 벨링엄이 얼마나 지금 궤도에 올라 있는 선수인지를 잘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레알에게는 아주 기쁨이 가득했을 경기였겠죠. 근데 벨링엄 선수도 사실 전반전에는 그다지 그렇게 잘 살아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내용은 분명히 바르셀로나가 훨씬 나았었고 차비 감독이 들고 나온 시스템이 나름 성공을 꽤 거뒀던 네. 전반 내용이었는데 바르셀로나가 거기서 이제 추가골 찬스 같은 거를 좀 놓쳤었고 그렇죠. 흐름을 잡고 있을 때 달아났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뭔가 그 라커룸에서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후반전 나올 때부터는 그래도 정신 자세가 네. 좀 달라진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다가 결국은 카마빈가 모드리치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전까지의 플레이와는 이제 다른 면모가 많이 추가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중원의 변화가 많아졌죠. 카마빈가 선수는 뭐 자동적으로 이제 인버티드 풀백처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원 싸움에도 가세가 되기 시작했고 또 모드리치와 또 카마빈가가 보여주는 탈압박 같은 부분 그런 게 이제 전반전 내용과는 확실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다른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벨링엄의 매직으로서 그거를 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벨링엄 선수에 대해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럽다. 약간 그런 느낌. 이걸 저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소보슬라이를 보고 있으면서도 벨링엄 보면 결국은 또 부러워지는 부분이 있다. 아 근데 소보슬라이 선수 잘해요. 잘하는 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다재다능해요. 소보슬라이 맞습니다. 선수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 리그의 벨링엄은 지금 소보슬라이 선수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죠. 벨링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벨링엄에게 아래쪽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은 다른 동료들이 역시 수행을 해야 될 수 있겠지만 그 위에서 결국 결과를 바꿔주고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폼은 현재 벨링엄이 모든 리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벨링엄의 어떤 특별함을 이번 경기에서도 좀 느낄 수 있었다고 좀 봤죠. 그리고 약간 이제 교체를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는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변화해서 좋아지는 쪽으로 간 반면 네. 바르셀로나의 교체는 결과론적이지만 좀 잘 되고 있던, 물론 이제 후반전 들어서부터는 좀 레알이 좋아지면서 바르셀로나가 좀 밀리고 있었던 네.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차라리 놔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과론적인 생각은 나중에 좀 드는 교체들이 좀 있었어요. 교체 시점 이후에 레알은 더 살아나고 바르셀로나의 좋았던 이름이 깨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발조에 대한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 하피냐 선수, 뭐 라민 야만 네.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같이 들어갔는데 딱히 공격이 강화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조금 못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네.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부상이 좀 있었다가 결국은 복귀를 해서 이번 경기 뛴 건데 약간 이제 감각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 예, 핏이 예, 완전하지 예, 않은 예,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선발 전략에 있어서는 차비 감독이 완승이었다고 한다면 결국에서는 이제 교체 싸움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겼고 네. 결국 경기는 나중에 잘하는 쪽이 유리하다. 그런데 어쨌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적인 그 엄청난 중거리포에도 불구하고 비기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을 또 그 레알 마드리드와 벨링엄 선수가 놓치질 않았어요. 네. 아, 참 되는 선수 뭐 되는 팀은 또 된다라는 거를 또 보여준 한 판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전체적인 임영철 해설위원의 어떤 예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역시 생각 이상으로 벨링엄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네. 무엇보다 안첼로티 감독의 이 다이아몬드 사사이 현재까지는 전술적으로도 괜찮은 포인트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호드리구의 어떤 득점력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호셀루가 또 가세가 되면서 뭔가 아쉬웠던 투톱의 어떤 조합도 지금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비니시우스. 사실 전반기 때 아주 극초반에 비니시우스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이 좀 필요해 보였다고 한다면 다행히 점점 적응하면서 비니시우스의 어떤 감각도 득점력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엘 클라시코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전부터도 좀 문제들이 있었고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는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비니시우스 선수도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게 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니시우스에게 나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건 나쁜 사람들이고 그건 당연히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비니시우스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또 너무 또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또 자기 실력만큼을 보여주는데 또 지장이 네.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해죠. 예, 예, 네. 그런 부분은 비니시우스도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줬던 엘 클라시코지만 그 레알 마드리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레알의 특유의 능력들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결정력이 결국 이렇게 큰 경기에서 중요하다는 점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교훈이 됐거든요. 그럼 여전히 마치 그 벤제마 선수가 이른바 캐리할 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부활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쿠르투아 밀리탕이 계속 장기 부상 중이지만 그래도 현재 레알 분위기, 팀의 행보, 위닝 멘탈리티 등을 봤을 때는 여전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한 팀으로 우리가 꼽아야 되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좀 보고 있죠. 오히려 사실 엘 클라시코는 이전에 차비 감독이 좀 판을 잘 차오면서 네. 레알이 좀 말려들었던 경기들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네. 내용은 그럴 법했지만 결국은 뒤집어내면서 아예 좀 선수들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환기될 법한 자신감을 줄 만한 승리가 나왔는데 이걸 계기로도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벨링엄을 중심으로 좀 더 올 시즌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게 되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팬분들은 그 전반전의 어떤 경기력이나 네. 대책 없음에 대해서는 레알 팬분들이 사실은 완벽하게 동의하시지는 못할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안첼로티 감독의 오묘함이 또 잘 드러난 한 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좀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 보면 결과론적으로
오, 이분이 우주 명장이 또 맞나? 이거 다 알고 있었구나. 네, 내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안첼로티가 알고 있어서 변화를 줬구나. 이런 느낌으로. 네, 변화도 성공했고 네. 결국은 안첼로티 감독이 제가 벨링엄 설명회에서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벨링엄 포메이션을 사실 구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포메이션 상에서 결국 벨링엄 선수가 끝장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첼로티 감독의 기본 큰 그림이 결국 성공한 거거든요. 네.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또 극과 극의 좀 체험을 하시면서 아마 봤던 엘클라시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엘클라시코 그리고 맨체스터 더비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던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컨텐츠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